오늘 이기순 실장님 역시 실무의 달인이십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들으신 이 절세의 팁 중에서 실무에 이렇게 달인이신 분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유저희 서창훈 대표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편의점 관련해서 소득세를 실질적으로 절세를 하려면 챙겨야 될 정빙 서류라든지 가족 사항을 반영한 인적 공제라든지 노란 우산 공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표 세무사가 직원들이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하고 접근하는 부분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직원들을 컨트롤 하시면서 지원하고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가장 전문가가 저희 법인에서는 있습니다. 이기순 실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유조희 이기순 실장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절세의 시작입니다. 제가 그냥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우리 대표 세무사님이시지만, 뭐죠? 아무래도 정빙을 챙기는 게 첫 번째가 아닐까. 네, 그렇죠. 증빙을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 이전에 저는 이제 수익 금액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총 수익 금액 확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님들이 흔히 생각하실 때 내가 부가가치세 때 신고한 그 매출이 내 수익 금액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요즘에 일자리 지원금 되게 많이 받으시잖아요. 또 뭐 청년들을 고용을 해서 추가 뭐 고용 장려금 같은 거 많이 받으시는데 이런 경우에 지원금 보조금 받을 때 굉장히 좋거든요. 도움 많이 되고. 그런데 이것도 내가 번 소득이라고 해서 수익금액에 산입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부가가치 그 신고를 할 때 이제 매출을 내가 카드로 고객님들 거를 이제 결제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신용카드라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발행세 공제라는 것을 받잖아요. 매출, 정확한 이름으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 이 부분도 사실은 번 돈으로 보는 거죠. 국가에서는. 그래서 수익 금액에 그렇게 공제받은 세액도 합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 그 총 수익 금액에 대해서 확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을 좀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때 했던 그 매출에서도 가끔 우리 그 점주님들이 좀 놓치시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복권이라던가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에는 포스에다가 이렇게 안 찍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현금으로 사시거든요. 복권 뭐 1,000원 뭐 그런 식으로 사시고 또 쓰레기 봉투도 현금으로 판매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포스에 찍히지 않아서 수익 금액에서 빠져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국세청에서는 뭐 매입 자료를 보다 보면 이런 거 빠졌을 것 같다라고 해서 또 연락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출에 빠지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말씀드린 지원금, 보조금 그리고 어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 공제 받은 거 다 합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점주들 입장에 있을 때는 매출한 거면 내가 수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원금이라든지 세금을 부가세를 깎아준 발행세 공제라든지 그리고 간혹 우리가 부가세 때 놓치기 쉬운 우리가 이제 포스를 찍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그 부분도 매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매출보다는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수입 금액 잘 챙겨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이제 증빙서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 전편에 보시면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구조에 대해서 또 이제 다루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거기서 보시게 되면 1년 동안 이제 번 우리 이제 소득에 대해서 다 합산을 하잖아요.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 연금, 기타 소득까지 전부 다 합쳐서 이제
내 소득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거기서 필요경비를 이제 공제를 하게 되는데 그 필요경비에 대해서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상 경비를 쓰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소득 금액, 내가 번 돈이라고 보는 금액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필요경비 잘 챙기시는 게 절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잘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임차료예요. 임차료면은 이제 내가 새 들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임차료를 내는데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굉장히 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임차료, 인건비 두 가지가 경비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세금 계산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세요. 많죠.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때도 좀 많이 내신다 싶어서 보면은 임차료 세금 계산서를 못 받아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따로 챙겨 놓으시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때도 경비 인정 못 받으니까 굉장히 타격이 크죠. 실제로 내 돈을 이렇게 나갔는데 경비라고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럼 나는 많이 번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냐면 임대차 계약서는 다들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송금을 이제 하시도록 권해요. 그래서 송금 영수증, 또 건물주의 정보, 뭐 계좌번호 몇 번으로 얼마를 보내고 이런 내역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그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라고 하는 서식이 있어서 거기에 쭉 작성을 해서 보내면 경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임차료를 놓치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는 임차료 같은 경우는 부가세 신고를 함으로써 자동으로 저희가 끌어오고 관리가 되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내가 못 받고 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시는 임차료가 소득세 신고할 때 빠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자 비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이자 비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내가 이제 어떤 편의점을 좀 인테리어를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업 대출로 받으신 경우에는 그 이자 비용이 다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이제 가사 비용은 안 된다는 거. 집에 뭐 일이 있어서 대출을 받는다던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시고요. 그렇죠. 국세청에서도 사실은 총 자산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이 자산에 대해서 이자 다 빌렸다 하더라도 이자를 계산해 보면 이자가 얼마인지를 가지고 거꾸로 얼마를 빌렸는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용으로 대출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걸 집을 사는 데 사용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도 인정이 안 되겠네요. 맞아요. 세 번째는 이제 카드 수수료예요. 카드 매출 수수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결제를 고객들 거를 이렇게 해드리게 되면 돈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수료가 빠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보통 회사에 이제 격리 직원을 두고 일일이 뭐 얼마를 내가 결제했는데 얼마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수수료는 얼마구나 라고 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면 이거 챙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경영주님들이 카드사에 각각 전화를 하셔서 수수료를 좀 챙겨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경비 반영이 됩니다. 뭐 1%대부터 2%대까지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이제 좀 번거롭지만 챙기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편의점 하면 매출이 그래도 1년에 3억 원 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3억 원에다가 2% 계산을 하면 얼마죠? 600만 원인가요? 600만 원의 경비를 넣느냐 마느냐 바로 되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잘 챙겨주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이것도 홈택스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건 따로 요청을 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좀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도 이제 접대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업무와 관련이 되어야 돼요. 이제 경조사비 얼마까지죠, 우리가? 건당 20만 원? 20만 원. 네. 그리고 화환 같은 거 이제 보내고 그러시죠. 근데 이제 증빙을 챙기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모바일로 청첩장도 많이 보내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잘 챙겨주면 증빙 서류가 됩니다.
카드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쓰이는 돈들이 있는데 되게 누락하시기 쉬운 게 명절날 교통비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안 줄 수 없죠.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온라인 송금하기보다는 현금 봉투 준비해서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놓치세요. 아, 이게 내가 경비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사인이라도 받아 놓으시면 기분 좋게 줄 때 사인은 얼마든지 뭐 해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도 좀 챙겨주시고요. 다음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게요. 사업용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챙기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지 마시고 홈택스에다가 내 사업용 그 신용카드라고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세무대리인들이 자동으로 자료를 끌어오기 때문에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용 신용카드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서 등록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갱신하거나 재발급 받으시는 경우에는 새로운 카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다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 가사용 신용카드와 분리해서 그렇죠.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그죠? 예, 이게 섞이게 되면 내용을 이제 그 세무대리인이 이게 분리해서 하기에도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고 잘못하면 또 이제 세무서에서 연락 오게 되니까 좀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사업용 신용카드는 이제 복리후생비로 많이 써요. 이게 사업자한테 뭔가를 이렇게 사올 때는 사실 세금 계산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많이 쓰게 되는데 이때 조금 이제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 편의점은 나만 있어, 직원이 아니죠, 사실은. 예, 사장님만 계셔. 그런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라는 그 계정 과목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쓰실 때는 이제 직원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쓰시고 또 직원한테 쓰는 거다 보니까 사업장 인근 지역이어야 돼요. 그리고 휴일 같은 경우는 인정이 보통 안 되는데 우리 편의점의 그 업종의 특성상 24시간 계속 문을 여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뭐 휴일이나 뭐 시간대나 그런 건 구애받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사업장 인근에서는 좀 쓰셔야 되죠. 우리 이제 편의점이 강남에 있는데 막 회식을 뭐 의정부나 어디 뭐 전라도 가서 했다 이러면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는 또 과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밖에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 있어요. 또 4대 보험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이제 내용을 일일이 주시지 않으면 반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챙겨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4대 보험료도 상당히 금액이 크죠. 이런 경우에 공단별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세 군데에 전화를 하셔서 4대 보험 납입을 한 확인서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해주세요. 그걸 이제 저희 사무실에다가 보내주시게 되면 경비 처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있는 게 가맹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편의점은. 그러다 보니까 보증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것도 챙기면 내 비용이 되는 거니까 챙겨주시고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분실한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에 전화하셔서 다시 좀 발급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경영주가 부담한 인테리어 비용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계약 관계에 따라서 본사에서 인테리어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주님들이 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하시다 보면 싸게 해줄게 라고 해서 따로 세금 계산서를 안 받으신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따로 계약서나 송금 내역 등을 좀 챙겨서 보내주셔야 되겠죠.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런 경비들이 우리가 이제 장부를 이렇게 기장을 하게 되면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곳에 다 이제 나눠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로도 조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네,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복권 쓰레기 봉투 이런 판매대금 누락을 주의를 해라. 또 복리후생비 임차료 등등에 해당하는 내용들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얼마 벌어서 얼마 승리할 때 얼마 썼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정빙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부분이니까 네네. 여러분들이 꼼꼼히 챙기셔야지 절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수입 금액도 잡고 네. 그리고 비용도 처리하고 있으면 남아있는 부분이 이 소득 금액에서 줄여주는 네. 소득공제 같은 인적공제가 있을 텐데 여기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소득 금액이 내가 번 돈이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소득 공제라는 것을 해서 빼고 나서 이제 곱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내가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서 내 세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인적 공제 말씀하셨다시피 인적 공제 되게 잘 챙기셔야 되는데 관심 이제 없으셔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세무대리는 우리 사장님만 넣게 돼요. 한 명 딱 한 명 넣으면 150만 원 공제 한도잖아요.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해당이 되는 뭐 배우자님이나 뭐 위에 어르신들이나 자녀들 있는데 빠뜨리고 못 넣으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이제 직계 존속 같은 경우 60세 이상 우리 만으로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 또 형제 자매도 넣을 수 있고 이제 해당 조건들을 다 보셔가지고 할 수 있는데 한 분당 공제 한도가 1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 공제도 있죠. 우리 이제 대상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 경로우대 같은 경우 70세 이상이시면 추가로 아까 기본 공제를 150만 원 받고 나서 다시 또 100만 원을 또 받으시는 거예요. 또 장애인이 있으시다 그러면 200만 원을 또 받으시고요. 부녀자 이제 요거는 이제 소득 금액이라던가 내용들을 조금 좀 확인하시고 저희가 자막으로 또 보내드릴 텐데 50만 원을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부모이신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100만 원.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물론 이제 사장님이 여성분이시고 그 조건이 해당되시는 경우에 대해서인데 부녀자하고 한부모가 동시에 된다라고 하면 금액이 큰 쪽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한부모 100만 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공제 한도 이렇게 볼 때 어떤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요건 많이들 아시는데 또 이제 소득 요건 그리고 동거를 하느냐 그 요건들을 이제 보시게 돼요. 네, 나이 요건을 이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나이를 보지 않는. 본인 배우자? 그쵸. 본인은 예, 나이 안 보죠. 또 배우자도 나이 안 보죠. 또 있는데 하나. 장애인? 그쵸. 예. 장애인 같은 경우도 나이를 보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소득 요건 같은 경우에는 나를 제외하고는 다 보죠. 그래서 그 소득 금액은 연간 100만 원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거 잘 챙기시면 되고 이자 소득,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1년 동안에 번 돈을 이제 합산해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놓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게 요것을 제외하고 퇴직 소득하고 양도 소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되어서 온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해서 과세를 해서 분류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작년에 이 소득이 있었다. 이게 소득금액 1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말씀을 이제 뭐 위에 이제 직계 존속 어르신들이나 말씀을 안 해주셔서 내 기본 공제를 이렇게 넣었다가 국세청에서 연락 와서 다시 빼고 막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네. 정상으로 측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양도라든지 혹시 퇴직이 있으면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 하셔야지 네. 나중에 그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서 가산세를 내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 부분 네. 잘 챙기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 요건 중에서 동거 요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등본상의 주소가 같이 돼 있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안 넣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부양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또 인적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 또 세무대리인에게 또 상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적 공제 뭐 이렇게 이 정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가족 상황에 따라서 네. 세금을 다 같이 매길 수는 없으니까 네. 가족이 많고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은 소득 공제를 더 많이 해줘서 그렇죠. 그 세금을 적게 내는 과정이 이렇게 인적 공제이기 때문에 네네.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 네. 본인이 챙겨주지 않으면 네, 넣을 사실 수가 세무사 없어요. 사무실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인적 공제 후에 또 추가적으로 더 소득 공제를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있어요. 이제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유용한 게 노란우산 공제라고 들어보셨죠? 이 되게들 많이 또 알고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이라고 해서 이제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을 하게 되면 소득 금액에 따라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혜택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개인 같은 경우에 4천만 원 이하 그 소득금액 범주에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그리고 4천만 원을 초과하고 1억 원 이하의 소득금액 그 구간에 계신 분들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내가 납부를 한 금액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500만 원 한도여도 300밖에 안 넣으셨으면 300밖에 못 받는 거니까 그래서 불입을 좀 해주시면 이게 이제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만든 제도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500만 원 한도다라고 했을 때 예상 세율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이제 6%대 구간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적게는 30만 원 넘게 그리고 80만 원 그 정도 사이에서 당장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네요. 현금 30만 원에서 80만 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네요. 네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입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이게 납부세액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사실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절세 팁 좀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기순 실장님 역시 실무의 달인이십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들으신 이 절세 팁 중에서 실무에 이렇게 달인이신 분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런 실무적인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절세의 시작입니다.